이렇게 만석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류미아라고 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맞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하고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에 또 그리고 이렇게 온기 잃은 이 시절에 이렇게 따뜻한 시와 시 이야기 그리고 노래로 불씨를 지피고자 우리가 이 밤을 저녁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불편함과 지연됨이 있긴 하였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홍씨 까치에게 남겨주는 그 까치밥의 마음으로 그 좋은 것일수록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오늘 시가 있는 인생 문을 시원하게 열어준 분 궁금하시죠? 네, 그래도 소개는 안 할 수 없고 따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유명하세요. 네, 아직 알고 싶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면서 작곡가인 신재창 씨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노래 모임인 시노래 마을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마을의 대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장쯤 되겠네요. 우리는 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시노래 연작 앨범 노래로 만나는 시 4집까지 발표하시고 또 삶의 시 삶의 노래 연작 앨범 1집인 김포행 막차 1집을 김포행 막차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은, 허영자, 정현종, 유한진, 천양희 그리고 정희성, 강교 선생님 그리고 앉아 계시는 우리 신경님 선생님과 같은 우리나라의 문단과 또 독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시노래 콘서트를 꾸준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니라 자꾸 시만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저희 시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시라는 게 참 좋긴 하지만 밥까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걱정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또 이왕 몸 담으셨으니까 앞으로 부르의 시노래 가수로 영원히 남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경님 선생님 시간 첫 시간인데 선생님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농무 작품을 오늘 특별히 시낭송가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앙송가 최경혜입니다. 신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낭송으로 많이 무대에 서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떨리고 아마 옆에서 보이실 거예요. 마이크 떨리는 모습이. 네, 그리고 또 급하게 좀 시를 외우는 바람에 선생님 연습을 좀 많이 못해서 네, 좀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무 신경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곤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운동장에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감사합니다. 네, 낭송하시랴, 접수 받으시랴. 사실은 본인의 일이 아니셨는데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대 시인이신 신경림 선생님을 바로 모시고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러나 또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35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시고 충주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 다수의 작품이 추천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농무, 세제, 달럼새, 가난한 사랑 노래, 길, 쓰러진 자의 꿈,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뿔, 낙타, 사진관집 2층이 있고 장시집 남한강, 그리고 산문집 민요기행 시인을 찾아서, 평론집 문학과 민중,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 등이 있습니다. 만해문학상, 단재문학상, 이상문학상, 대산문학상, 식하다상, 만해대상, 호암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이런 정보는 틀리면 안 되는데 혹시 정확하게 다 맞췄는데 사실 좀 우리가 좀 너무 정확하게 맞추면 좀 창피스럽죠. 나이 좀 너무 많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를 처음 발표한 해가 56년인데 56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환갑이 넘었어요. 아, 이거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56년생은 없을 거예요. 다 좀 더 뒤지. 참 오래 살았구나 그 생각이 나고 제 옛날에 저는 제가 시를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그때 노인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를 안 썼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시 쓰면 야, 저 영감이 아직도 안 죽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죠. 또 시도 뭐 그냥 열심히 쓰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시를 또 뻔질나게 쓰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반응 보셨죠? 네. 선생님 요즘 이제 첫 인사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추웠잖아요. 요 추웠어요. 공간에 예. 몹시 추웠는데 그게 지낼만 하셨는지요? 아니 올해는 참 추웠는데 특별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참 겨울이면 집이 들어앉았고 여행을 떠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형편이 못 돼가지고서 거의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추웠고 또 제가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합니다. 광화문 나오면 아는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서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거의 토요일마다 11월달, 12월달은 거의 토요일마다 술을 새벽까지 먹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져 이상하게. 아 이게 참 타고난 팔자인가 보다.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제 나름으로 한동안 저는 이제 시라는 것이 이런 사회 현실만 써가지고는 그건 좋은 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좀 여기서 좀 코를 드는 시 이런 시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에
현실 얘기를 꺼내고 현실에 이 어떤 발을 디뎠다 그럴까 그런 시를 여러 편을 써가지고서 다시 오래간만에 시를 쓰는 즐거움도 맛봤고 시를 쓰는 아픔도 느꼈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겸손하게 사회의 현실과 거리가 먼 듯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신경림 선생님 그러면 뭐 사실은 서정의 본류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을의 농촌 사회와 농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민중 서정 시인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농무라든지 뭐 가난한 사랑 노래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많은 시들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몇 차례 시적 전환기도 사실은 있긴 해요. 시라는 거는 뭐 여러 생각에 따라서 참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가령 자기 탐구를 더 철저히 하는 그런 시도 있고 또 이 삶의 아름다움 같은 걸 쓰는 시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사회 현실을 깊이 추구하는 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다 각자의 생각에 따른 것이고 어느 것 이것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인이 있다면 그 시인은 아주 좋은 시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인정해야죠. 시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시에 대한 어떤 시를 좋아한다 어떤 시를 더 좋아한다 어떤 시를 싫어한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것이지 어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우리 현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또 현실에 광미되는 이런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 한편 또 어쩔 수 없이 내 팔자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80년대 경험을 하고서 30년 만에 20년 만인가 처음 이번에 나가봤는데 데모예요. 나는 그때 이제 87년, 86년 그때 데모가 끝나면서 다시는 내 생전에 거리에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또 우리 아들이나 손주가 거리에 나와서 내가 했던 일을 대표해줄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30년 만에 나와가지고서 길거리 가니까 우리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고 다 있고 아들, 딸이 다 나와 있고 좀 마음이 슬펐죠 사실. 그 여러 가지를 많이 겪는 올 겨울이었어요. 저로서는 올 나이 먹어서 겪는 올 겨울이 참 좀 여러 가지로 참 감회가 깊은 그런 겨울이죠. 어떻게 시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픈 현실을 요래했는데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렇지도 나아지긴 나아졌죠.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87년 그때는 자갈도 들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깨가지고 던지고 그런 것을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요번에 보니까 휴지 하나가 안 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축제 같은 그러한 데모니까 옛날에 비해서 편하고 또 요즘 돌 던지고 칠단 쏜다 그러면 우리 손주 딸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내가 먼저 너는 나오지 마라. 내가 나가서 혼자 싸우다 죽을 테니까. 그렇으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또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죠. 아무리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87년 그때는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따져보니까 70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여권이 나와서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게 60 환갑되던 해서부터 제가 외국을 처음 가봤어요. 그전에는 외국을 못 나가게 했어요. 저같이 별 하는 일도 없는 사람까지도 외국을 못 나가게 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여권 안 내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좋아졌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가 수지마저 일 찾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분명히 나아지고는 있는데 당연히 있죠. 예,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그럼요.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어지는 이제 그러니까 것 같고 그때도 더 낮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나아지긴 낮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더 낮아야 된다. 더 얻어낼 것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방금 그 자갈돌 이야기하고 하시니까 제가 선생님 뵈러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수많은 고향 이야기,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구수하고 풋풋한 이야기들을 다 전해드리기가 참 시간이 짧은데 그 첫 이야기의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그 등단 무렵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등단 작품이 갈대, 그리고 낫달, 석상, 그다음에 묘비 이런 작품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하면 그 전후의 이야기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맥이 닿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기 신재창 씨가 일단 갈대라는 작품을 화면으로 준비했다고 하셨죠? 한번 볼까요? 원래는 어떤 분께 청해서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도 괜찮고 좀 이따 제가 사회자의 직권으로 막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갈대시 많이 아시고 좋아들 하시죠? 네, 선생님 이 시는 이 시가 나올 무렵의 상황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가 제가 문학에 눈을 떴다 그럴까 그냥 문학에 뭐 빠진 거죠. 문학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할 일은 문학 시 쓰는 일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글 쓰는 것밖에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 그 갈대를 썼죠.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56년이었으니까 휴전된 지가 휴전이 53년이 됐으니까 그 3년밖에 안 됐을 때죠. 그래서 뭐 이 살기가 형편없을 때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예컨대 여기가 지금 을지로 입구인데 을지로 입구에 나오면 골목에를 잘 못 들어갔습니다. 골목에 들어가면 만년필 같은 거 다 누가 채가요. 시계 다 누가 채가고 큰 길 다니면 좀 덜하죠. 그리고 이 큰 거리에 여기 전차가 다니는데 큰 길에도 맨 쓰리꾼 시골에서 올라온 그 먹살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 이농민들이죠. 빠글빠글하고 사람이 뭐 서로 터져서 잘 걸지도 못하고 참여들을.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저쪽 청계천이 있습니다. 청계천이 지금 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그 청계천 가루는 전 술집이 쭉 들어서 있었어요. 그 술집이 4가 5가까지 들어서 있어요. 그 술집을 그때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야가라예요, 나야가라. 왜 나야가라고 그랬냐면 화장실들이 별로 없어요. 술집들이. 그래 낮이고 밤이고 술 먹는 사람들이 아무 데 가서나 나야가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청계천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진다고 해서 나야가라죠. 거긴 맨 집집마다 참여가 있고 그런 형편이 있죠. 그래 이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는 참여가 100만 명이라는 이런 참 소리도 했고 그때 영국의 어떤 기자는 한국이 자원도 없고 사람들도 인간들도 좀 현찮아 가지고서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건 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폐기 처분을 해도 별로 아까운 나라가 아니다. 라는 식의 글을 써가지고서 그때 이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갈대 쓰는 무렵이죠. 분개해가지고서 데모를 한 게 이제 정부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편에 들어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리나라 가난했었죠. 세계에서 꼴찌에서 치면 서너 번째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럴 때 제가 갈대라는 시를 썼어요. 그때는 무슨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하에 쓴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도 저는 개인적인 어떤 외로움, 쓸쓸함, 불안, 화망함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서 그런 시를 쓰고 났는데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얘기지만 나 한 사람의 얘기에 국한된 시인데 결국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나 하나만의 얘기를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어서 시를 쓸 수 없어요. 좋은 시를. 시라는 건 여러분들도 시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막 신명이 나고 흥이 나야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 흥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를 거의 못 쓰고 몇 편 쓴 일 있죠. 몇 편 썼는데 그 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서 시집 낼 때 그 시를 빼놓고서 시집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절한 독자가 또 찾아가지고서 아 선생님 이거 시에서 빠졌는데 못 찾은 것 같은데 가져왔어요. 나 필요 없는데 그 내버리지.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깝게 시를 못 쓰다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나를 시 속에서 형상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그래서 쓴 시가 농목에 들어있는 시들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20살 무렵에 등단을 네. 하시고 이렇게 살펴보니 첫 시집을 내기까지 한 18년 정도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방금과 같은 그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예, 그렇지. 네, 제가 살펴봤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들이 선생님의 어떤 그 문학의 자양분이 됐다 할까 그런 상황인데요. 어린 시절의 얘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읽어서 이제 예, 여쭤보는 건데요. 그 할아버지가 어쩌면 윤영계에 가장 제일 먼저 문학적인 어떤 예. 싹을 돋워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참 많죠. 제가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또 자기 아들은 안 좋아하고 손주를 좋아하고. 이 밥을 먹어도 할아버지는 손주하고 겸상을 해서 먹고 자기 아들하고 따로 딴 사람 차리고 자기 아들은 우리 할머니하고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사람으로 갖다 놓고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할아버지는 시골 옛날식 그 학자였죠. 그러니까 한문학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한문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한문 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다들 한문을 배우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저한테 한문을 못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 있구나. 제가 그때 한문을 배웠으면 한문을 참 잘해가지고서 지금 훨씬 더 유식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할아버지가 또 잘못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에리트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자기 손주들한테는 농사일 안 시킨다. 가난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런 이제 또 한 가지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 여성 그 평등주의 이런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 여성에 대한 존중 같은 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며느리이죠. 그 옛날에는 며느리들은 다 부엌에서 혼자 밥 먹고 밥만 해주고 상도 찰쌀 안 먹고 그냥 바닥에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상 차려서 먹게 하고 또 들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살았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고. 그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어머니께서 혼수로 다른 걸 해온 게 아니라 책을 쌓으셨다고. 뭐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던 거 가지고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아마 그 할아버지가 아마 그 이제 부잣집 딸을 며느리를 데려가지고서 좀 기가 죽어서 그 며느리한테 일도 못 시켰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간 옛날에는 사람 얼굴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겠죠. 집에 와보니까 책을 농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왔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종까지 하나 데리고 왔는데 종을 석 달 만에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돌려보내면서 아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서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그런 기억을 만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신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엄청 위해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았다. 네.
그 어머니께서 해온 그 혼수, 책 혼수를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신기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그 나무 이름을 알려주려고 이름표를 다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주에게, 어린 손주에게 하나씩 다 알려줬다는 그런.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도 이름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아는 거 대추나무 이런 건 했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나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 달았던 건 아니고 뭐 사철나무, 참나무, 소나무 그 다 아는 나무. 그래도 그나마 달아가지고서 글씨라도 빨리빨리 깨닫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지. 그런 어떤 지극한 사랑.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귀해하는 그 나무들을 다 아버지께서 광산업을 하시느라고 집안에 순 약품 처리하고 이러느라고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그랬대요. 네, 그런 상황들이 예, 있으셨죠. 여기 이제 아버지는 시골 사람이지만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금융조합이라는 데서 이사노릇 하고 그랬으니까 돈벌이 잘했죠. 그리고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데 아주 열심히 해라. 광산이 여기 우리 고향에 있었는데 광산에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서 가령 광산에서 이 금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금을 광석에서 떼어내는 거. 근데 수은 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집에서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걸 했죠. 집에다가 분석광을 차리고서 수은을 가지고서 그 금을 빼내는 금을 정연하는 일을 하는데 수은이라는 게 얼마나 독합니까? 집에 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죽고 살아나는 게 참 요한 거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래도 돈을 잘 벌고 할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며칠 동안 마당을 쓸면 금반지 하나씩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라 그럴까, 부침을 겪으셨는데 잘 되는 때는 물론 잘 되고,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서 잘 속으시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시를, 제목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약간 원망하는 듯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말씀,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착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어머니가 늘 제가 아버지를 좀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잘했거든. 어릴 때 아버지가 뭐 잘못해가지고서 우리 제대로 학비도 못 대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도 너 아버지는 얼마나 착한데 그 사람 잘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 살지 않겠다.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책 읽는 거예요. 아버지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고, 또 아버지가 또 싫어하는 걸 남을 그렇게 잘 도와주고 남한테 있는 거 다 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고, 사실은 도와줄 길이 없었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빚을 잘 줘요. 뭐 돈이 있어도 구멍가게 가서 예상을 줘야지 기분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좀 항상 좀 찜찜한 그런 면이었어요.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평생 저는 빚을 안 지고 살고, 엄청 가난할 때도 남한테 돈 빌려서 쓰질 않았어요. 그것이 저는 지금 제가 가난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게 해준 힘이 아니었나. 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제일 미안하죠.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승에 가면 아버지 그럴 거예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잘난 척 하더니 뭐 좋은 일 좀 하고 왔냐?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꼼짝 못할 뻔이죠. 저승 가서 제일 두려운 게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이에요. 어떻든 아버지께서 산 교육을 하신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만 해서 이렇게 문학의 일을 하게 되진 않는데, 학창 시절에 틀림없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범학교 시절의 선생님과 고등학교 때 그 유종호 선생님의 부친 이야기도 인상 깊게. 예, 근데 참 그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하면 너무 많이 팔아먹는 것 같은데, 저는 선생 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는 사범학교라는 데 다녔는데
옛날에 사범학교라는 거는 졸업하면 바로 초등학교 교사를 나가는 그런 자리였죠. 근데 거기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한번 보자 그러더니 그래요. 너 고등학교로 옮겨라. 아, 왜 고등학교로 옮깁니까? 나 여기 졸업하고 학교 선생으로 나가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넌 대학 가야 돼. 그래 거의 강제로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 선생님. 또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선생님도 또 고등학교로 옮겨오고. 그 선생님이 제 평생에 참 중요한 선생이었죠. 그런데 저도 그 선생님한테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한 번 은혜를 입으니까 평생 은혜를 입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제가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한테 베푼 일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 양반한테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변호사를 해가지고 잘 살았으니까. 어떻게 변호사를 하게 됐느냐면 고등학교 선생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막 대학 가더니 이 양반은 이제 문과니까 자기도 글을 쓰려고 그러네. 다 막 글을 발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이 좀 샜죠. 야, 내가 이 저놈들하고 경쟁이 생겼냐? 그래서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서 고등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걸리기만 하면 그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나 돈 없으니까 무료로 좀 변론해 주시오. 그뿐 아니라 제 친구들, 후배들 이런 사람 다 갖다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돈벌이 엄청 지장이 있었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메르스 때니까 작년이죠. 재작년. 몇 년 됐어요.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때 기억나네. 그게 참 평생의 제 은사였던 분이 계시고 참 은사라기보다도 제가 또 고향을 없으니까 막 친구처럼 술 먹고 개기 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한 10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재작년에 들어가셨으니까 한 90살 돼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선생님은 제 담임이었는데 제가 또 그분 때문에 제가 또 망한 것도 있어요. 제가 무슨 다른 공부를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 야, 넌 마 씻을 텐데 그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거 뭐 있냐 내버려둬라. 아,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런 근데 이 양반 때문에 제가 참 문학책도 많이 읽고 뭐 읽어라 하면서 읽고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시간만 되면 저한테 점수를 무조건 100점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다 걸리죠. 지금 유라같이 다 걸리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상관없고 그것 가지고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지로는 그거죠. 글 잘 써내는 거지까지 그거 시험 잘치 뭐해. 그래서 저는 시험도 안 쳐도 10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불법이죠. 그리고 장단이 있네요. 그게 장단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 두 분은 참 선생님으로서 아주 참 훌륭하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춘용 예, 선생님이시죠. 예, 예. 네. 그렇게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대신으로 이끄신 분들이신데, 자, 그렇게 선생님의 어떤 대표 작품으로 얘기할 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목계장터이죠. 그래서 목계장터를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적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쓰려면 많이 필사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소리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합니다. 선생님의 좋은 시를 유리 있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불이 조금 흐릿하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막 백일하에 자,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작. 목계 장터 신정님 하늘을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명 흥명 흩어져 비에 일하는 사초나 일깨우는 찬바람이 되라 하네. 백일이라 서울 사흘을 목계 하네. 가을에 마을 서사 바깥은 가는 가을에도 서러운 강물 장수 세상에 산은 날더러 불꽃이 자라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맺혀거든 숲속에 얼음 있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위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끌어넣는 호박 같은 말로 석사면에 하늘이 찢어진 천치소서 되라네. 진수리로 앉아있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요 가려진 부분을 알아서 딱 추측해서 읽으신 부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네. 또 너무 깜깜하니까 어색하네요. 자, 이 목계장터, 목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 일생에. 그 다음에 목계장터 시를 사실은 3번, 4번 개작하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이 사실은 탄생을 한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예, 이제 목계라는 데가 지금은 뭐 그냥 대처 비슷하게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그 나룻배가 다니고 그리고 돛배가 거기 떠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선, 강원도 정선에서 내려오는 뗏목, 한 10대, 20대씩 떼지어 내려가고 그 목계로 해서 지나갔죠. 그럼 우리 사는 데서 한 거의 10km쯤 떨어진 데가 목계인데 저는 목계 나가서 그것을 보면서 늘 감탄하고 아, 나는 목계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 목계를 보았을 때 그 흥분, 그 기쁨, 그런 것을 시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서 목계라는 시를 한 차례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잘 썼다고 생각해가지고서 내가 막 친구들한테 그 시가 발표될 때 미리 얘기하고 아, 이번에 내 시가 어디 나오는데 꼭 읽어봐. 근데 읽어봤다는 사람들이 아무튼 좋다는 소리를 안 해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1년 뒤에 고쳐가지고서 다른 데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아무튼 깜짝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신기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목계장터라는 걸 쓰던 그 가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번역한 그 예세닌 시집을 가지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여기 러시아 시인이신데 사실 예세닌이라는 사람은 자살한 시인이고 그 사회주의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시인도 아니고 그냥 농미 시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서 그 사람의 시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삼아가지고서 저를 데려다가 이제 조사했죠. 근데 이제 그 조금 이제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면 그때 이제 한 시골 갔다가 올라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10년 만에 나를 만난다 그러면서 매일처럼 나한테 회사를 놀러 오는 친구 있었어요. 그래, 근데 뭐 조금 저는 남을 의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같이 술을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여럿이 먹다가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 기분이 좀 이상해서 나는 이제 그때 지금 11월 달인데 코트 주머니에 시집을 넣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코트 주머니를 보니까 시집이 없어졌어요. 그래 이 친구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바쁜 일 있다고 갔다. 아, 걸렸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감이라는 게. 다음날 집에 와서 안양 살 때인데 자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개가 3마리가 덤벼들어요. 깜짝 놀라서 깨는데 그때 이제 배를 놓는 거예요. 좀 꾸민 얘기 같은데 이건 사실입니다. 나가보니까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3사람이 서 있어요. 좀 물어봤죠. 중앙정보에서 왔느냐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 사람 용하네. 그래가지고서 그거 한번 물었다고 그것 때문에 한 60대를 맞았죠.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서 얻었느냐, 그것을 왜 가지도 않았느냐, 그것을 읽고 무엇을 느꼈느냐,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뭐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죠. 우리는 뭐 조그맣고 약하니까 몇 대 때렸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살 때리고 사정이 받겠죠. 여하간 지하실에서 보름이나 갇혀 있다가 그 지하실에서 중앙정부 지하실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내일처럼 오늘 안 죽나 내일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다니까. 그리고 옆방에서 사람 잡는 소리가 막 나고 이제 보름 뒤에 나왔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그 책을 나한테 복사해서 빌려주라는 사람, 그걸 내가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몇대 때리는 바람에 겁먹어서 얘기했네요. 전 직장에서 떨려놨어요. 거기 이제 그 책을 복사해서 빌려줬다고. 그 나 때문에 떨리는 거죠. 내가 참 강하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마저 죽을까봐 또 말을 했다가 그 이제 둘이 야 우리가 참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이 친구가 우리 여행이나 가자. 망했으니까 서로. 그래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김지아 시인 알죠?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박정희는 김지아는 내가 꼭 죽이고 만다 하고 공언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김지아가 그때 원주에 그 집이 있었죠. 그래서 김지아네 집에 가서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아버지한테 술 사오라 해가지고 술도 먹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룻밤 자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 올라올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충주가 가까우니까 충주가 제 고향이니까 그 친구한테 우리 충주 내 고향 한번 안 가보겠느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요. 그 충주를 가는데 못 깨워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은 고장나면 차가 뭐 수없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차가 지나가다가 고장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와서 고쳐주는 차가 있어야 되니까. 뭐 있는데 그 언덕에서 보니까 밑에서 그때 나룻배가 있던 시절인데 나룻배가 다니고 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떤 소년이 올라오서 민요조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때 목계장터라는 걸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다. 민요조를 한번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해서 쓴 것이 목계장터입니다. 저한테는 거기서 그때 이제 어떤 화망함,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 어떤 좀 자책, 또 인생의 삶에 대한 호망감.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박정희가 100살까지 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말 한 번 마음대로 못 해보고 사는구나. 요즘 뭐 블랙리스트 문제가 되고 그러지만 그때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합니다. 매일 아침 담당 형사가 집으로 옵니다. 오늘 뭐 할 거냐 물어봐요. 다 체크해요. 직장에 앉았으면 서울시경에서 또 나와요, 담당자가. 오늘 뭐 할 거냐. 그래서 퇴근하면 집으로 또 담당 형사가 옵니다. 오늘 잘 갔다 왔느냐, 누구 만났느냐. 매일 해요. 나중에는 그 담당 형사하고 친구처럼 돼가지고서 저녁에 같이 술 먹고 나중에 반가웠죠. 이 사람이 꼭 술 사가지고 오니까요. 그 무렵이니까 내가 평생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쓸 세상도 오지 않고 내가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할 시간 등이 없을 거고 희망이 없었지 아무것도. 그런 때 그 목계장터라는 건 그런 절망감,
허망한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시죠. 그걸 좀 추상화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지난 역사가 됐을 때 그걸 돌아보면서 아 그때는 그랬지 어목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현실에서 생생하게 살갗으로 막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는 상당히 고통 중에 많은 그 문인들과 창작 예술인들 또 시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희망은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 쓰고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 여행하고 그것으로서 만족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더 무슨 뭐 자유 이런 것 감히 생각도 못했죠. 한 발짝씩 더 나아지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삶이 깃들어 있는 시인데 특히나 우리 그 가수분께서 신재상 씨가 이렇게 삶이 들어있는 시들을 참 좋아해서 선생님의 신의주 단동에서라는 시를 항상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얘기부터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그러면 신재상 씨가 한번 낭독을 해주실래요? 아니면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금 한번 이 시간에 할까요? 다들 이렇게 이제 한번 그러면 별이라는 시를 별 선생님의 노래를 별이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시를 한번 띄워봐 그리고 주시고요. 신의주 단독에서는 선생님 육성으로 한번 제가 해주시면 뒤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 눈 어둠이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발가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시인의 마음이 담뿍 녹아있는 그런 시인데요. 요즘 이런 서정적인 시 선생님께서 다시 세상을 돌고 돌아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을 만난 것처럼 이런 시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읽었는데 대표시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그냥 대표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시가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이 시를 뽑으셨다고 해요. 선생님의 육성으로 이 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한 편 뽑은 게 아니고 얼렁 생각나는 게 그거라 그냥 이게 뜨는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만이 신문에 그렇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허영 나왔다고. 기자님, 시인 기자님 그거 쓴 기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쓰셨을 땐 특별히 이렇게 잘 감지를 하고 쓰셨겠구나. 했더니 그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던가 봐요. 뭐 틀림없겠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떠듬떠듬 읽어야 되겠네요. 예.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이것이 어머니가 30해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고 떡집을 지나다가 잠깐 다리 쉼을 하고 동양인 언덕바지 방앗간 주인과 고향 소식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동태만을 파는 좌판 할머니한테 들른다. 그의 아들은 어머니의 손자의 친구여서 둘은 서로 아들 자랑, 손자 자랑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가고 동태에 2마리 살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면 어머니의 하루는 저물었다. 강남에 사는 딸과 아들한테 한 번 가는 일이 없었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오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듣고 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멀리 갈 일이 무엇이냐는 것일 텐데, 그 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먼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그 고향 뒷산에 가서 묻혔다. 집에서 언덕밭까지 다니던 길이 내려다 보이는 곳, 마을길을 지나 신장로를 질러 겨울을 건너 언덕밭까지 꽃도 구경하고 새소리도 듣고 물고기도 들여다보면서 고향살이 30년 동안 어머니는 오직 이 길만을 오갔다. 등 넘어 사는 동생한테서 놀러 오라고 간곡한 기별이 와도 가지 않았다. 이 길만 오가면서도 어머니는 아름다운 것, 신기한 것 지천으로 보았을 테다.
어려서부터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미군 부대를 따라 떠돌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먼 지방을 헤매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본 곳 수천 배 수만 배를 보면서 나는 나 혼자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죄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른이 훨씬 넘어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약방도 떡집도 박간도 통대추 악판도 없어진 정릉동 동박주대에서 기름시장까지 걸으면서 마을길도 신장로도 겨울도 없어진 고향집에서 언덕밭까지의 길을 내다보면서 메데지인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이스탄불에서 키예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어쩌면 어머니가 보고 갔는지도 갔다는 걸 비로소 안다. 정릉동 동박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30해 동안 어머니가 오간 길은 이것뿐이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한 시를 몇 편 이거 하고 어머니와 할머니 실례시라는 시하고 또 한 편이 있는데 사실 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 이 시에 가장 잘 나타나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살던 모습도 어머니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마 어릴 때 그 들어진 버릇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머니의 친정이 원래는 시골이었지만 야중에는 서울이었는데 그 친정 서울에 사는 친정집에도 젊어서 한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가봤어요. 서울 살면서도 안 갔어요.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고. 뭐 가봤자 뭐 하냐고. 그냥 피안한 성질인데 늘 가만히 혼자 있고. 내가 나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자기 남편도 엄청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집에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데서는 반발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참 세상 구경 시켜드리지 못한 거 안타깝고 그렇죠. 그 어머니가 시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어머니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인 것처럼 묘사를 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셨고 자식들을 이렇게 건사를 하셨고 그러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 겨를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 결례가 되지 않으면 뿔이라는 작품 한 작품만 더 읽어주시고 요즘 세상에 잘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얘기가 더 길어지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시까지? 원래는 20분까지였죠. 그런데 조금 지연됐으니까 넉넉히 한 30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온 뿔을 갖고도 한 번도 쓴 일이 없다. 해안간에서 논밭까지 콧비에 매어서 그는 뜨벅뜨벅 평생을 그것만을 오고 간다. 때로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보면서도 저쪽에 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쟁기를 끌면서도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이리 하면 가고 오 하면 서면 된다. 콩깍지 여물에 배가 부르면 큰 눈을 꿈뻑 끼며 씩씩 색인질을 할 뿐이다. 도살장 앞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두 방울 눈물을 떠꾸기도 하지만 이내 살과 가족이 분리되어 한쪽은 식탁에 오르고 다른 쪽은 구두가 될 것을 그는 모른다. 사나운 뿔은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좀 허무주의적인 시지요. 그냥 소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의 얘기죠. 사람의 얘기면서 사람 삶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입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저항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이걸 바로 여기 나오는 소 같은 사람들이죠. 버려질
버려질 줄 아무렇게나 모르지. 버려질 자기들이 버려지고 한쪽은 식탁에 오르고 한쪽은 다 구두가 돼가지고서 나의 발밑에 깔릴 걸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문득 이 현실에 굉장히 잘 맞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봤는데 뿔 그 시집의 후기에서 물론 근작 시집도 있지만 후기에서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는 마음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선생님의 어떤 실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고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시를 당장의 효용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시가 시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가 시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뭐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도 사실 뭐 좋겠죠. 좋겠지만 그런 가지고서 그 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고 시는 마치 나무 같아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크게 해주는 것이 시고 또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시고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시고 당장의 나무 효용 따지지 말고 시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는 다 아주 개인적인 거니까 시를 느끼는 마음은. 그러니까 시가 무엇이냐 물으면 100사람한테 물으면 100사람의 시인한테 물으면 100사람의 시인이 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도 같이 대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시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시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의 사실이고 시의 전부고 너무 시를 남들이 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자기가 있는 대로 읽는 것이 가장 시를 잘 읽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말들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이 아쉬우니까 자 그러면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을 질문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 신경민 선생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었던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뭐 중요한 질문이 아닌데 아까 선생님이 부르니까 아까 그 목회장에서 어떤 목회장의 소년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선날이라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강에서 그런 강가로 퍼져 있는 노래들은 되게 정선날이라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분 정도 더 아쉬우니까 이렇게 짧은 질문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제가 가난한 사랑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작품이 경찰한테 쫓기는 젊은 연인의 주례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후일담 있습니까? 네. 후일담. 그 후일담이 원래 그 시는 제가 87년인가요? 87년 87년이죠. 그때 기름농사였는데 제가 이제 술을 먹고서 늘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면 그 집 동네 바로 앞에 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술집에 가면 거기서 또 술집이 있으니까 안 먹고 들어갈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한 잔 더 치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그 집 딸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신랑도 소개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결혼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 그냥 결혼하면 된다 그러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제가 한 잔 먹었겠다. 건방지게 내 둘이도 써주고 시도 써줄 테니까 꼭 결혼하라. 남자도 보기도 전에 이제 그랬어요. 진짜로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때 무슨 인천서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지명수배하다 해서 도망 다니는 중이었는데 결혼식장도 못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동네에서 가난한 그 목사 있지 않습니까?
동네 조그만 한 10여 명 모아놓고 목사 노릇하는 그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하에서 결혼하게 해주고 결혼식을 주선해주고 또 줄에도 서고 그때 제가 40 몇 살밖에 안 됐을 텐데 금방 줄에 섰어요. 또 그 축시도 하나 써줬는데 그 축시는 사실은 너희사랑이라는 지예요. 그 집에 이제 너희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결혼을 그리고 축사했는데 그 결혼식도 그 신랑 신부 신고 해가지고서 한 10여 명밖에 안 왔어요. 그 끝나고 나서 그 술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을 텐데 너무 신나가지고서 야 주례가 오늘 술 한잔 산다. 술 사고 시도 한 번 더 써준다. 그 시를 한 번 더 쓴 것이 가난한 사람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래 사실은 이 신랑을 위해서 쓴 시긴 하지만 내 얘기죠. 내 얘기. 그래도 하여튼 그 신랑 신부 결혼식 때 써주고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부자도 하고 또 술값도 많이 들었어요. 술도 자전하고. 아 그리고 제가 질문이 짧았으니까 한 가지. 예. 그 제가 이제 저도 시를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요즘 현대시 어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시 어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원로 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많이 보시잖아요. 되게 안 좋게 보시고 그 누구지? 꼭 두 분만 황현산 씨하고 또 누구지? 그분하고만 되게 좋게 봐요. 그 누구지? 그 김춘수 꽃제 거기서 현대 어떤 문제식을 가지는데 김춘수 꽃제 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 현대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의 언급하고 다 나머지는 이렇게 뭐 완전 무시나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선생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글쎄 뭐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시라는 거는 형식을 자꾸 깨고 자기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지. 옛날에 쓰던 대로 쓰면 그건 시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다만 지나치게 소통이 안 되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까. 다른 나라도 시 아무도 안 읽어요. 어려워가지고. 일본도 시 한국만큼도 안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제 시집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나갔다 그래요. 일본 시집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일본 시인 새로 시집 내면 아무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 권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가니까 제 시집이 번역이 됐는데 제가 갔을 때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나는데 재판을 찍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았죠. 그래. 아유, 재판 찍었어. 얼마 찍었습니까? 초판 500부 찍었는데 재판 200부 찍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와, 참 되게 안 읽는구나. 그것도 다 유학생들이 살 테니까. 그렇게 안 읽었는데 이번에 노벨상 주면서 밥 딜런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난 이것이 노벨 그 상위원회에서 세계의 시인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라. 조금 죽은 것 같아요. 너는 시커멓 어렵게 써가지고서 이런 그 가수시 뭐라 그래야 돼? 또 음유시만큼도 안 지키고 그게 뭐냐? 아마 이렇게 좀 혼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이 세계적인 경향인데 하여튼 좀 시도 이제 말로 하는 예술이니까 적어도 소통은 돼야죠. 최소한대로 소통은 되고 그것이 이 평범한 말로 그냥 농담하듯이 뭐 대화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자꾸 그러면 나중에는 신일창 씨 노벨문학상 타고 딴 사람 못할 거예요. 너무 안 익히면 안 되는 거죠. 답이 되셨지요? 예, 질문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은 선생님께 이따가 책 사인 받으시고 이렇게 좀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책에 대한 소개 잠깐 해주셔도 돼요. 가니카와 슌타로 일본 시인과 이
하실 말씀 많으시죠? 글쎄 이건 일본 시인인데 저 일본서 제 시집이 낙타가 번역돼서 나왔을 때 그 일본 YMCA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북 콘서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담을 하고 그런 뒤에 그 다나카 슌타로라는 시인이 저한테 우리 시를 주고받는 시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많이 해봤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하고. 일본에서는 그게 많이 하는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 둘이 시를 주고받고 다나카 슌타로라는 사람의 제1호. 근데 이 다나카 슌타로라는 시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는 시인이고 일본에서는 반전 시인.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요새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그런 지식인 중에 하나죠.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그 태평양 전쟁 때 전쟁에 반대해가지고서 동경대 교수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해방을 맞은 사람, 전쟁을 맞은 사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본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시인 중에서 팔리는 시인은 이 시인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 시를 처음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세월호에 대해서 그때 그 아프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썼던 시가 있고 이것을 최근에 또 한 번 다른 형식으로 써가지고서 광음서 김상현이라는 저 뭐라 그러지? 성우죠. 성우가 읽고 저도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선생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 일본의 두 고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제 TV에도 소개가 됐던 책이에요. 책은 이제 한국서도 나오고 똑같은 책이 일본서는 일본말로 나오고 한국서는 한국말로 나오고 그랬죠. 저도 여러 측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하나씩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히 포토타임도 있으시죠? 아, 포토타임 지금요? 네. 끝나고 네. 네, 정리하고 그러면 네. 네, 잠깐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얼음장 밑으로 강물은 흐르고 있고요. 언 대지 속에도 풀꽃씨가 움츠려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봄을 불러오잖아요. 추위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바로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계절을, 이 추운 시절을 아주 굳건한 온기로, 용기로 잘 건너가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신경민 선생님과 함께 기쁘고 아주 따뜻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